안내의 일기.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사랑하는 나의 일기장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게 언제인 줄 아니? 6월 10일 금요일 내 생일이었어. 그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어. 가족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거든. 역시 우리 가족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거실엔 장미꽃다발, 푸른색 블라우스, 딸기 케이크 등등 나를 위한 선물이 가득 쌓여있지 뭐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너야. 선물 꾸러미를 풀어오는데 내가 단연 돋보였거든.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안녕, 오랜만이야. 벌써 며칠째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못했네. 사실 그럴 만도 해. 나는 일기를 처음 써보거든. 하지만 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나의 사랑스러운 일기장, 너도 내 친구이니까 이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 키티. 키티가 좋겠어. 키티, 우선 내 소개를 할게. 난 유대인이야. 1929년 6월 12일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지. 히틀러라는 나쁜 사람이 유대인을 못살게 굴어서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거야. 그런데 1940년 5월에 독일군이 이곳 네덜란드에도 쳐들어왔어. 그리고 독일에서처럼 유대인을 찾아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이곳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시대가 시작된 거지. 이때부터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표시로 가슴에 노란 별표를 달고 다녀. 유대인은 전차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고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밖에 돌아다녀서도 안 돼. 극장이나 운동 경기장? 물론 그런 것도 갈 수 없어. 물건도 유대인 가게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지. 그것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매일 금지 명령만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는 게 이곳의 생활이야. 1942년 7월 5일 일요일.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키티에게. 며칠 전 아빠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는데 아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걷기만 하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안내, 우리는 당분간 숨어서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독일군이 잡으러 올 것 같아. 아빠의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어. 아빠, 언제요? 글쎄, 머지않아 그럴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아빠가 벌써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할 건 없어. 넌 그냥 매일 행복하게 지내면 돼. 키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 이럴 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1942년 7월 8일 수요일. 키티, 일요일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마르고트 언니가 독일 비밀경찰본부에서 호출장을 받았대. 호출장. 그걸 받으면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울었어. 언니는 이제 겨우 16살인데 이런 언니를 왜 잡아가려고 할까? 문득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아빠 말씀이 떠올랐어. 그래서 나와 언니는 우선 아끼는 물건부터 가방에 넣었어. 나는 너부터 챙겼지. 다음날 새벽 5시 30분쯤 엄마가 나를 깨우셨어. 근데 언니가 없는 거야. 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엄마에게 여쭤봤어. 엄마, 언니는? 걱정 마라. 언니는 먼저 출발했어. 키티, 내일 다시 쓸게. 오늘은 이만 안녕. 1942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엄마가 깨워주셔서 겨우 일어났어. 우리 가족은 가능한 한 많은 옷을 가져가려는 생각에 마치 북극 탐험이라도 떠나는 사람들처럼 옷을 여러 벌 껴입었지. 그러고는 아침 7시 30분이 돼서야 아빠, 엄마와 나는 집을 나섰어.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우린 우산이 없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뭐야. 사실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었으니 그럴만도 했겠지. 그런데 우리 가족이 숨어 살 곳이 어디인 줄 알아? 그게 글쎄 바로 아빠 사무실 건물 안이었어. 사무실에서 아빠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크랄러 씨, 쿠페루스 씨, 미프, 베프, 4사람뿐이야.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알고 있어. 베프의 아버지 포스코일 씨와 건물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도 2명 있는데 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대. 자, 이제부터 내가 살 곳도 안내해 줄게. 이곳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는 문이 있는데 왼쪽 문을 열면 긴 복도가 나오고 복도 끝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계단 오른쪽 문이 우리 비밀 장소로 가는 입구야. 어두운 회색빛 페인트로 칠해진 이 문 뒤에 얼마나 많은 방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를 거야. 직접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비밀 장소에 들어가면 입구 맞은편에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그 왼쪽 통로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의 거실 겸 침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언니와 내가 쓰는 침실이야. 계단 오른쪽에는 창문이 없고 작은 화장실이 딸린 좁은 방이 있는데 언니랑 내 방으로 연결된 문이 또 하나 있어.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넓고 밝은 방이 나오는데 이 방은 정말 마음에 들어. 이곳에서는 배가 지나다니는 작은 강,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자, 어때 우리의 비밀 장소? 제법 근사하지?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사랑하는 키티에게 숨어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아주 낯선 집에서 방학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야. 어젯밤에는 가족이 모여 라디오를 들었어. 소리를 아주 작게 해놓고 모두들 우리가 숨어 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몹시 신경 쓰는 눈치였어. 아빠는 까만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리셨어. 처음에 내 방은 참 썰렁했어. 물론 지금은 제법 멋지지만 말이야. 내가 모은 잘생긴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아빠가 벽에 붙여주셨거든. 이제 엄마와 언니도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았나 봐. 엄마는 어제 수프를 만들려고 했지만 아래층에 내려가 수다를 떠느라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려서 콩을 새까맣게 태웠지 뭐야. 언니는 감기에 걸렸는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기침도 마음 놓고 크게 못해. 저녁 무렵이면 우리의 비밀 장소는 쥐죽은도 조용해지곤 해. 며칠 있으면 판단씨네 가족이 이곳으로 온대. 나는 판단씨 가족이 이사 온다는 화요일이 몹시 기다려져. 이웃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키티 이건 비밀인데 나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1942년 8월 14일 금요일. 키티 오랜만이야. 그동안 소식을 자주 전하지 못했네. 너에게 들려줄 만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 아, 하나 있어. 지난 7월 13일인가? 이웃에 살던 판단씨와 그 부인 그리고 아들 페터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왔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가고 있어서 부랴부랴 서둘러 이곳으로 온 거래. 판단씨는 바깥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우리 가족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나는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마룻바닥을 뒹굴었지 뭐야. 어떤 사람은 나와 언니가 이른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한밤중에 독일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도 했대. 정말이지 어른들은 제멋대로 상상하기를 좋아하나 봐. 1942년 9월 28일 월요일. 키티,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글쎄 판단씨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판단 부인이 느닷없이 자기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난 참 겸손해요. 우리 남편보다도 훨씬. 키티, 기가 막히지 않니?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어떻게 난 겸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 판단 부인은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셈이지. 이때 판단씨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어. 안나야, 아줌마 말처럼 겸손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너무 겸손하면 손해볼 때가 많거든. 우리 엄마도 판단씨의 말이 옳다고 하셨어. 근데 판단 부인은 남편의 말을 거두는 우리 엄마의 태도가 거슬렸는지 이번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엄마의 교육 태도를 트집 잡는 거야. 참 이상하시군요, 부인. 안내를 그런 식으로 교육하시다니. 품이 있는 집안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난 엄마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 오히려 매우 침착하셨단다. 부인은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전 너무나 겸손해서 허구한 날 손해만 보는 우리 남편 모습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부인?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내가 적극적이라니요. 내가 얼마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요.
설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판단 부인을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뭐 그렇다고 적극적이라는 게 잘난 체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쯤 되자 판단 부인은 악을 써대며 더 화를 냈어. 독일어랑 네덜란드 말까지 막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는데 꼭 우리 동네에서 말이 거칠기로 유명한 생선장수 아줌마 같더라니까. Chapter 2 두려움의 그림자. 1942년 10월 1일 목요일. 키티, 어제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녁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지 뭐야? 우리는 기어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않고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 독일 비밀경찰. 난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어떤 아이들이 장난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나 봐. 아무 일도 없었어. 키티, 우린 이렇게 밤낮으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어. 몇 달 전만 해도 이 수다쟁이 안내가 온종일 입 다물고 꼼짝 않고 앉아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1942년 10월 9일 금요일. 아, 키티,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야. 지금 독일군이 우리 유대인을 많이 잡아가고 있대. 소나 돼지를 실어 나르는 트럭에 사람들을 모두 태워서 모두 수용소로 보내버린다는 거야. 베스테르보르크, 말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수용소야. 그곳에서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데 뒤섞여 지내는데 화장실도 1000명당 하나꼴이라니 말다 했지 뭐야. 도망칠 생각은 절대 못한대. 우리는 그곳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미 독일군의 손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얼마 전 영국 방송에서도 독일군이 많은 유대인을 독가스로 죽였다고 보도했거든. 아, 키티, 도대체 독일군은 왜 그럴까? 유대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니 말이야. 히틀러, 아주 나쁜 악마 같은 사람이야.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 바로 2시간 전에 너무 놀라 기절할 뻔한 일이 있었어. 어휴, 아직까지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 우리 비밀장소 입구 쪽에서 망치 소리가 땅땅 하고 나는 거야. 모두들 놀란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망치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지. 15분쯤 지났을까? 망치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어.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근데 그때였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아무도 문 쪽으로 가지 않았어. 밖에서 문을 밀고 잡아당기고 흔들었거든. 난 악몽을 꾸고 있는 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며 최악의 일을 상상하는 눈치였지. 근데 밖에서 나치금 목소리가 들렸어.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쿠페루스 씨였어. 아빠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여자분.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 엄청나게 큰 거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기분이었어. 19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 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꾹 참으며 이겨낼 거야. 너한테 약속할게. 고통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길을 반드시 찾을 거라고. 다만 내가 바라는 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끔은 누군가가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야.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은 판단 씨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더니 중대한 뉴스 하나를 전해줬어. 지금 영국군이 튀니스와 알제리 그리고 카사블랑카와 오랑에 상륙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 영국하고 다른 나라 군대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독일군과 싸우는 거래. 그리고 오늘 참 우스운 일이 있었어. 이곳에는 식량으로 마련해둔 콩이 6자루 정도 있어. 이걸 패터가 지하창고로 옮기다가 그만 자루가 터져버린 거야. 와르르르. 콩이 마치 우박처럼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난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당황한 패터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는 거야. 계단 밑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뭐랄까, 콩으로 된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같았다고나 할까. 실제로 나는 콩 속에 발목까지 묻혀 있었거든. 잠깐! 방금 라디오 뉴스에서 영국군이 알제리를 손안에 넣었다고 보도했어. 다음은 튀니스 차례래. 그럼 오늘은 안녕. 내일 또 봐.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 이곳 비밀 장소에 식구 한 명이 늘어난대. 알베르트 뒤셀이라는 사람인데 치과 의사래. 충치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건 좋지만 이제 우리 방을 같이 써야 해. 언니는 캠프용 침대를 써야 하고.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오늘 뒤셀 씨가 왔어. 그가 비밀 장소의 문을 두드리자 미프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노란 별표가 보이지 않도록 외투부터 벗도록 했어. 그는 우리의 비밀 장소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참으로 놀랍다는 듯 입을 다물 줄 모르던걸? 와, 정말 놀랐군요. 밖에선 이런 곳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독일 비밀 경찰도 이곳을 알아채기는 어려울 겁니다. 뒤셀 씨는 다소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었어.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뒤셀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깥 세상 일을 많이 알려줬어. 모두 가슴 아픈 이야기뿐이야. 독일군이 유대인을 잡아가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대. 지금 독일군들이 이 집 저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유대인이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 유대인이 있으면 바로 군용 트럭에 태워 잡아가 버리죠. 이건 옛날에 노예로 팔기 위해 사람을 잡아가는 것과 똑같아. 우리처럼 비밀 장소에 숨어 있지 않으면 독일군의 눈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가 봐. 해질 무렵 나도 창문 밖을 몰래 훔쳐보다가 독일군에게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본 적이 있어. 그들은 이제 절망의 늪에 빠진 듯 줄지어 터벅터벅 걸어가. 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이야. 그들이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독일군은 발로 마구 걷어차기도 했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임신부든 상관하지 않고 그랬어. 정말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짐승 같은 놈들이야. 키티, 상상해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친구들 중 누군가가 독일군에게 얻어맞고 하수구에 버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난 잠이 안 와. 나만 따뜻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자는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 근데 더 슬픈 건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그저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힘으로 그들을 구할 수도 없잖아.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이런! 우리 비밀 장소에 전기가 끊길 수 있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전기를 썼다나 봐. 어른들은 걱정이지만 난 사실 재밌을 것 같기도 해. 불빛 없이 생활하는 거. 상상해봐. 멋질 것 같지 않니? 요즘은 오후 4시 30분만 되면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그래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냥 장난치며 놀았어. 수수께끼 놀이나 끝말잇기 같은 걸 하면서 말이야. 근데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 망원경으로 다른 집 엿보기. 후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뒤쪽 건물에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치료 중이야. 근데 얼마나 겁을 먹으셨는지 표정이 너무 웃겨서 배꼽 잡았어. 1942년 12월 13일 일요일. 키티, 난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커튼 사이로 창문 밖 세상을 구경하고 있어. 참 사람이 많이도 지나다니네. 근데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 어떤 사람은 내 눈길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휙 지나가 버리네. 나 원참. 이 동네 아이들은 정말 지저분해. 항상 코는 찔찔 흘리고 옷은 더러워. 가난한 동네라 그런가 봐. 내가 한 번은 언니한테 말했어. 저기 꾀죄죄한 아이들을 낚싯대로 하나하나씩 낚아올려 목욕도 시키고 옷도 빨아서 다시 입혀보내면 좋겠어, 언니. 그랬더니 언니가 입술을 삐쭉 내밀며 내일이면 또 똑같아질 텐데 뭘? 하며 웃는 거야. 우리 언니 때론 참 웃겨, 키티. 그치? 이 창문에서는 자동차도 배도 다 보여. 특히 내가 좋아하는 전차가 참 잘 보여. 그런데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전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일정한 틀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 내 머릿속은 지금 유대인 문제, 식량 문제 등이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 키티, 지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산 밑으로 숨어버리네. 더 봐야 별거 없겠어. 오늘은 이만 안녕. Chapter 3. 조금은 착한 아이처럼. 1942년 12월 22일 화요일. 키티, 요즘 뒤셋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진짜 힘들어. 낮에는 내가 시끄럽다고 툭 하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며 내 말을 막거든. 정말 짜증나.
자기 행동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눈치야. 글쎄 일요일 아침에는 이른 새벽부터 체조를 하겠다고 불을 켜지 뭐야. 그럼 난 다 잔 거지.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더 화가 나는 건 체조를 하는 동안 내 침대도 뒷세시에 몸 동작에 맞추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야. 에이 그만할래. 다른 사람 흉봐봤자 좋을 게 없으니.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착한 아이야. 1943년 1월 13일 수요일. 키티, 요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밤낮 없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유대인 가족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현관에는 못질이 되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야. 소련과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휴, 이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세계가 불길에 휩싸여 있어. 점점 연합군에 유리하게 돼간다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어. 오늘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보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면 날이 갈수록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키티,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나 끝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불행이 끝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1943년 1월 30일 토요일. 나의 소중한 키티에게.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니? 안내, 너는 철부지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쓱 웃어 넘기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줄 알아? 철부지라는 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얘기야. 나도 한 번쯤은 나를 깔보는 사람들을 똑같이 깔보고 싶어. 그러면 참 통쾌할 텐데 말이야.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키티, 아빠는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계셔. 인도의 평화주의자 간디는 또 단식 투쟁에 들어갔대. 이미 수십 번은 했을걸? 아 맞다, 키티. 이번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 글쎄 이 건물의 주인이 크랄러 씨와 쿠페루스 씨와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새 주인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쿠페루스 씨가 우리의 비밀 장소만 빼고 다른 곳을 모두 안내해 주었대. 그는 비밀 장소로 들어오는 문 열쇠만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둘러대는데 다행히 새 주인은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돌아갔다지 뭐야. 근데 난 걱정이야. 이번엔 무사히 넘겼지만 새 주인이 다시 와서 이 건물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 어떡하지?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유대인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라우터가 연설을 했어. 모든 유대인은 7월 1일 이전에 독일 차지한 모든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유대인을 벌레 취급하는군.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사람이야. 1943년 5월 2일 일요일. 키티, 어디로든 숨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산다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절이 되어 지금의 우리 생활을 돌아본다면 어이가 없을지도 몰라. 가끔은 그토록 깔끔하던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떨어졌는지 기가 막힌다니까. 예를 들면 식탁보가 단 한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가끔 행주로 닦아보지만 행주 또한 더럽긴 마찬가지일걸. 물론 이 정도쯤이야 참고 살만하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무섭고 지독한 전쟁이 언제나 끝나 우리 모두 예전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문제야. 19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 그래도 여기에서는 하루 건너 한 번씩은 불을 피워야 해. 채소 껍질이나 쓰레기를 태워버려야 하거든. 아무거나 쓰레기통에 버렸다가는 독일군에게 우리의 비밀 장소를 들킬 수도 있기 때문이야.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 우린 지금 숨어 살지만 독일군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도 사들이고 절대로 금지된 라디오까지 듣고 있어. 이 라디오를 통해 바깥 세상 소식을 듣고 가끔 용기를 얻어서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지. 그래, 안내, 기운 내자.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자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야. 키티, 근데 말이야. 이런 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 큰일 났어. 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안경을 맞추어 쓰긴 했지만 별 소용이 없어. 어제는 사람들이 내 눈에 대해 말했어. 우리 엄마가 쿠페르스 부인에게 나를 안과에 데려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물었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 키티, 생각해봐. 내가 밖에 나가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니.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하지만 키티, 네가 알다시피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나 같은 유대인에게는 엄청 위험한 일이니 뭐 할 수 없지. 어른들이 더 의논해 본다고 했으니까 나 같은 어린애는 그냥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물론 큰 기대는 안 하지만.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키티, 뒷셀 씨랑 함께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가 봐. 글쎄 어제는 내가 책상 좀 쓰겠다고 하니까 딱 잘라 거절하지 뭐야? 내가 하루 종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2번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야. 너무 화가 나서 안 되는 이유를 따지고 물었는데 뒷셀 씨는 그냥 안 된다고만 했어. 그 얼굴을 한 방 먹여서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 뒷셀 씨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Chapter 4. 전쟁. 그 죽음의 공포. 1943년 7월 19일 월요일. 사랑하는 내 친구 키티에게 어제 요란한 폭격 소리가 들렸어. 귀가 찢어질 듯한 그 소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칼이 삐죽삐죽 곤두서는 것 같아. 암스테르담 북쪽 지방이 큰 폭격을 당했대. 거리는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대. 병원은 다친 사람들로 가득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래. 거리의 건물들은 여전히 불에 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여기저기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니 가슴이 너무 아파.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 이곳을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 언니와 판단 씨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30분쯤 몸을 푹 담그고 싶대. 판단 부인은 크림 과자를 실컷 먹고 엄마는 향이 아주 그윽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해. 나는 우리 집을 갖고 싶어.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집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학교 가는 거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1943년 7월 26일 월요일. 어제는 점심밥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공습 사이렌이 울리더니 바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 폭격! 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온 집안이 흔들렸어. 난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큰 가방을 끌어안고 덜덜 떨며 서 있었어. 비밀 장소에서는 도망갈 곳도 없거든. 폭격은 30분 정도 계속된 것 같아. 폭격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즈음 창문 밖을 보니 항구 쪽에서 큰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더라고. 우리 비밀 장소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매캐한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 키티, 나는 이제 지쳤어. 하루에도 2-3번씩 울리는 사이렌 소리, 땅이 꺼질 것 같은 대포 소리, 벌떼처럼 몰려오는 전투기 소리. 정말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나는 9시쯤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밤 12시쯤 다시 깼어. 또 그 요란한 전투기 소리 때문에. 그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1943년 8월 4일 수요일.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 그동안 이 비밀 장소에도 규칙이랄까? 시간표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 오후 9시.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하는 시간이야. 이때가 제일 시끄럽지. 이 방 저 방에서 접어놓았던 침대를 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해. 오후 10시. 검은 판자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침대에 누워. 물론 이후에도 삐걱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지만. 오후 11시 30분. 아직까지도 난 잘 수 없어. 뒷셀 씨 때문이야. 그는 이때부터 잠자리를 준비하거든. 대략 10분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소리, 음식 싼 종이를 펴는 소리도 들려. 새벽 3시. 내가 소변을 보는 시간이야. 소변 볼 때는 침대 밑에 놓아둔 요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쓸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계곡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나거든. 히히. 오전 6시 45분. 따르릉 딸깍 삐걱 하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 탁상시계가 울리면
판단 부인이 일어나 알람을 끄고 판단 씨는 세면장 문을 열어. 오전 7시 15분.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디셀 씨가 세면장으로 가. 그러면 나는 창문을 가린 검은 판자를 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1943년 8월 10일 화요일. 아, 키티, 지난 일주일 동안 답답해서 혼났어. 시간을 알 수 없었거든. 그동안 우리는 시계가 없어서 교회 종소리로 시간을 짐작하곤 했는데 이 종을 전쟁에 쓰려고 가져간 거야. 정말 시계가 간절해. 1943년 9월 10일 금요일. 키티, 오늘의 신나는 소식 하나 알려줄게. 지난 수요일 저녁 라디오에서 뉴스 진행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엄청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키티, 진행자의 말처럼 정말 통쾌하고 기쁜 일이야. 1943년 9월 16일 목요일. 키티, 걱정거리가 생겼어.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위로하려는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너무 우울해서 약도 먹는데 별 소용이 없어. 다음 날이면 더 우울할 때도 있어. 이런 약 10번 먹으면 뭐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거의 웃음을 잃었어.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아. 1943년 10월 17일 일요일. 판단 씨네 집에 돈이 떨어져 가나 봐. 그래서 판단 씨는 옷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해. 하지만 판단 부인은 자기 것을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외투, 드레스, 구두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이 때문에 판단 씨와 부인은 크게 싸우기도 했어. 지금은 화해를 했는지 여보, 자기야 하면서 다정하게 불러. 1943년 11월 8일 월요일. 키티, 내가 짐작했겠지만 난 요즘 무척 우울해. 왜 그럴까? 아마 내가 지나치게 겁이 많기 때문일 거야. 겁쟁이 않네. 오늘 저녁에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는데 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어. 갑자기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쿵쿵 뛰고 말이야. 이런 게 다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데. 밤에 침대에 누워도 온갖 걱정으로 잠이 안 와. 왠지 지하 감옥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거리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어떤 때는 한밤중에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강제로 끌고 나가는 그런 나이트메어, 악몽을 꾸고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해. 아, 누가 이런 내 마음을 알까?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와서 우리 가족이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다면. Chapter 5. 슬픈 꿈, 그리운 그들. 1943년 11월 27일 토요일. 키티, 어제는 정말 슬픈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문 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더니 내 친구 한넬리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침대 쪽으로 서서히 걸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어. 안내, 넌 왜 우리를 버리고 너 혼자 갔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좀 구해줄 수 없겠니? 제발 좀 도와줘. 하지만 난 그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기껏해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어. 하느님,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 한넬리는 저 무서운 곳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셨어요? 전 한넬리보다 착한 아이가 절대 아니랍니다. 한넬리는 항상 올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친구예요. 아, 한넬리.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잘 견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 키티, 한넬리도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훌쩍 사라져버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느님, 한넬리를 꼭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한넬리에게 안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잘 참고 견뎌낼 용기를 조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키티, 난 한넬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항상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거야. 1943년 12월 22일 수요일. 키티, 오랜만이야. 내가 요즘 심한 독감에 걸려서 너에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
여기서는 기침 하나도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고 목이 간질간질하면 빨리 담요에 머리를 묶고 기침 소리를 죽여버리곤 해. 웃기지? 키티, 지금 밖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난로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 사람들은 먹은 게 잘못되었는지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난다고 야단이야. 1943년 12월 27일 월요일. 키티, 금요일 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 미프와 베프가 크리스마스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지 뭐야. 미프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 케이크 위에 평화의 해 1944년을 위해 라고 쓰여 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말이었어. 그리고 베프는 아주 맛있는 비스킷과 요구르트를 예쁜 포장지에 담아주었어. 이런 멋진 선물이 아니었다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야. 1943년 12월 29일 수요일. 키티, 어젯밤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그리운 친구 한넬리가 떠올라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 아, 보고 싶은 할머니. 키티,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렸다면 이렇게 후회하진 않을 텐데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 가족 중 아무도 할머니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없었거든.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키티, 한넬리는 아직 살아있겠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느님, 제발 한넬리를 지켜주세요. 한넬리처럼 밖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난 지금의 생활에 감사해야 해. 그런데 만날 무서운 꿈만 꾸고 나쁜 상상만 하다니. 난 정말 이기적인 아이인가 봐. 1944년 1월 2일 일요일. 키티 안녕?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동안 쓴 일기를 뒤적여 보았어. 그런데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 가령 엄마를 너무 나쁘게 써놓았다든가 하는 거 말이야. 아무튼 일기를 쓰는 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해. 그건 내가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든 못하든 나의 살아있는 과거의 기록이니까. 1944년 1월 22일 토요일. 키티,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려고만 할까? 다른 사람들 앞에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고 왜 서로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 물론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가족한테까지 속마음을 숨긴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거야. 1944년 2월 3일 목요일. 키티, 날이 갈수록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신문과 뉴스는 온통 상륙작전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야. 그런데 영국군이 네덜란드에 상륙하면 독일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 독일군이 홍수작전을 쓰면 암스테르담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도 있거든? 요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이야기란 대부분 이런 것들이야. 물론 배고픈 굶주림, 죽음, 폭탄, 독가스와 유대인 증명서 같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자주 듣긴 하지. 나는 이러한 말을 듣고만 있을 뿐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는 않아. 이제 나는 죽거나 살거나 어떻게 되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겠지. 일어나야만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난 그냥 내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날만 기대하면서 오늘의 공부에만 집중할래. 챕터 6. 마음으로 느끼는 봄. 1944년 2월 12일 토요일. 사랑하는 키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맑게 개었고 상쾌한 산들바람도 불어. 나는 이렇게 좋은 날씨를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커튼 사이로 맞이하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어들곤 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도 싶어.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많아. 어떤 때는 실컷 울고 싶기도 해.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아주 개운할 것 같거든. 키티, 난 지금 내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아. 그 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 그래서일까?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그리운 것만은 분명해. 1944년 3월 7일 화요일. 키티, 오늘은 문득 1942년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의 안내와 너무도 다르니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천국에서 지낸 것 같아. 어디를 가나 친구가 많았고 학교 선생님들의 귀여움도 내가 독차지했으니 말이야.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날 기다리고 있는 포근한 우리 집. 아빠와 엄마께 사랑을 듬뿍 받고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니 더 바랄 게 뭐 있었겠어. 하지만 이곳으로 숨어 들어와 생활하면서 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어. 키티, 넌 알고 있지? 사실 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늘 혼자 울고 지냈다는 것을 말이야. 1944년 3월 27일 일요일. 숨어 사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쟁에 관한 것이야. 사람들은 언제나 둘러앉아 연합군 상륙작전과 공습, 정치가들의 연설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요즘 이곳 사람들은 식사할 때와 잠잘 때를 빼고는 대부분 라디오 주위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라디오를 들을 때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이야. 모두가 조용히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지. 하지만 나는 이 평화 뒤에 다가올 것이 두려워. 왜냐고? 모두 자기 생각만 옳다고 떠들어대면서 싸우거든. 정말 지겹지도 않은가 봐. 처음에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만 한두 마디 오가다 보면 다들 열이 올라 이렇쿵 저렇쿵 싸우기 시작하지. 오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듣다가 너 또 그랬다니까. 참 답답한 어른들이야. 1944년 4월 4일 화요일. 키티, 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아는 다른 여자들처럼 집안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남편이나 아이들 말고도 나만의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고 싶어. 내가 글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야. 키티, 난 글을 쓰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잊을 수 있어. 가슴 가득 차올랐던 슬픔도 사라지고 대신 용기가 샘솟거든. 키티, 이 다음에 내가 기자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겠지? 난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어. 1944년 4월 14일 금요일. 키티, 난 가끔 감상적인 기분에 빠져들곤 해. 그럴 때면 내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두워. 아빠는 몹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감기에 걸린 판단 부위는 계속 짜증만 내. 뒷셀치는 괜한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곳엔 찡그린 얼굴들 뿐이야. 들리는 거라곤 한숨소리와 투덜거리는 불평소리 뿐이고 나도 이젠 정말 짜증나서 더는 못 견디겠어. 1944년 4월 18일 화요일. 사랑하는 키티에게. 키티, 어느덧 긴 겨울이 가고 아름다운 봄이 왔어. 4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고 가끔은 가랑비가 내려. 멋지지 않니?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면 밤나무에는 벌써 연두색 잎이 돋아났고 여기저기 하얗고 작은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참, 나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잘할 수 있겠지? 1944년 5월 3일 수요일. 이젠 아침과 점심을 겸해서 11시 30분쯤에 밥을 먹어. 한 끼의 식사를 아끼기 위해서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곳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나 봐. 채소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 식사는 아무것도 없고 양상추를 삶은 것뿐이었어. 그것도 조금 썩은 것 같았어. 키티,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걸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왜 서로를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수려는 걸까?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사람은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야. 1944년 5월 8일 월요일. 키티, 네가 알다시피 난 지금 너무도 가난해.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꼭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나 언니처럼 답답하게 살지도 않을 거야. 파리나 런던에 가서 공부도 할 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살 거야.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며 가슴 벅찬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볼 거야.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내 말이 맞지? 1944년 5월 25일 목요일. 키티,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채소를 배달해주던 아저씨가 잡혀갔대. 유대인 2명을 몰래 숨겨주었다가 독일 비밀경찰에게 들킨 거야. 불쌍한 아저씨. 불쌍한 아저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이 미친 것 같아.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존경을 받아야 할 훌륭한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짐승 같은 나쁜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야. 1944년 6월 6일 화요일. 키티, 오늘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래. 드디어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야. 11시쯤 되었을 때 아이젠하이워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연설을 했어.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격렬한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944년은 승리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지. 키티,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자유를 마음껏 누린 날이 정말 머지 않은 것일까? 희망이 마음속에 살아났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야. 새로운 힘과 용기도 생기니까 말이야. 언니는 벌써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상하면서 설렌다고 하는데 키티, 곧 그런 날이 오겠지? 1944년 6월 27일. 키티, 모든 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야. 여기저기에서 독일군이 졌다는 패전 소식이 들려. 영국군은 주요 항구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와 군인 식량이나 물건들이 자유롭게 육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대. 상륙작전을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코탕탱 반도를 완전히 점령했다니 이건 정말 굉장한 성과가 아니겠어? 1944년 7월 21일 금요일. 키티, 오늘의 엄청난 뉴스! 누군가가 그 나쁜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나봐.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지만 말이야. 히틀러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대. 으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니? 범인이 말이야. 독일이 괴롭히던 유대인이나 연합군이 아니라 어엿한 독일 장군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아마 전쟁이 너무 싫고 히틀러를 미워하는 독일군도 많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겠어? 범인은 체포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총에 맞아 죽었대. 1944년 8월 1일 화요일. 키티, 사람들은 나를 아주 고집세고 잘난 척하는 아이로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넌 날 잘 알고 있잖아. 물론 내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 무슨 일이든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 이건 나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난 그저 착하고 순수한 면이 많은 아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모두 나를 형편없이 제멋대로 굽는 아이라고만 생각한다니까. 나 정말 억울하다고. Chapter 7. 마지막 일기 그 이후. 안내의 일기는 1944년 8월 1일에서 끝났다. 그리고 사흘 뒤 8월 4일에 안내의 아빠 프랑크 씨는 은신처에서의 생활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비밀 장소에 독일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숨어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빨리 안내해! 위협을 받은 크랄러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위장된 책장 뒤에 비밀 장소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냈을까? 어떻게 눈치를 챘단 말인가? 뭐라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문 열지 못해! 모두 두려워했던 최후의 순간이 와버린 것이다. 비밀 경찰들은 돈과 보석을 뺏고 가방을 뒤졌다. 가방에서 서류만 나오자 모두 버리고 그 가방에 빼앗은 돈과 보석만 남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 안내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죄수 호송차에 실려 암스테르담 중앙형무소에 있는 독일 비밀경찰 본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매를 맞으며 고통스러운 조사를 받고 큰 감옥에 갇혔다. 9월 2일 저녁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폴란드 살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옮겨졌다. 수용소에서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짓밟았다. 노인과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 죽였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머리를 박박 깎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힘든 일을 해야 했다. 10월 5일 건강이 나빠진 판단 씨는 결국에 가스실로 끌려가 죽고 말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다루었다. 일할 힘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므로 바로 가스실로 보냈다. 어느 날 독일 감시병이 마르고트를 괴롭히자 엄마가 미친듯이 달려들었지만 매만 맞고 끌려나갔다. 그 후로 안네와 마르고트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고 1944년 10월 30일에
자매는 독일의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끌려갔다. 1945년 1월 엄마는 심한 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월 마르고트 언니도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안내는 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안내는 언니 마르고트의 시체가 들려나가는 것을 보며 힘없이 중얼거렸다고 했다. 아빠, 엄마도 이미 돌아가셨겠지?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도 없을 텐데. 3월 초 어느 날 안내 역시 장티푸스 병에 걸려 1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안내의 일기장은 비밀 장소를 청소하던 사람이 발견해 미프와 베프에게 건네줬다. 이들은 안내의 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내의 아빠 오토 프랑크 씨에게 이 일기장을 전해주었다.